대한민국 과학자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이 암세포를 8배 더 강하게 죽이는 신소재, 심지어 미국 FDA로부터 신물질 안전 인증까지 받은 세계 최초 사례. 그는 설계도도 없이 조력자도 없이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고 눈물과 피로 뒤덮인 책상 위에서 인류가 단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기술 플랫폼을 손으로 직접 빚어냈습니다. 지금 이 물질은 전 세계 40개국에서 수출 요청이 폭주 중이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건 의약품이 아닙니다. 국가도 자본도 하지 못한 일을 책임감 하나로 해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세계의학계가 한국을 향해 무릎을 꿇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가장 조용한 승리를 공개합니다. 저는 페터 하일리히예요. 독일 프라이부르크 생명공학연구소에서 15년간 일했고 유럽의 바이오 의약품 전략 설계를 담당해왔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신약 후보 물질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죠. 저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 감동이 아닌 구조, 희망보다는 확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약이란 개발비와 승인 확률의 수치로 측정 가능한 투자 대상일 뿐이라 여겼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늘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고 그때마다 역시 과학은 냉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어요. 그런 제게 운명을 바꾼 문서 한 통이 날아든 건 지난해 3월의 일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없던 물질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그 문서를 받았을 때 솔직히 웃었어요. 한국, 신소재, 세계 최초? 이건 그들 특유의 기적 서사일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아는 한국은 빠른 추격자였지 혁신의 선두주자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논문 스타일도 아니고 홍보 자료도 아닌 마치 실무진이 급하게 정리한 듯한 날것의 데이터들이 빼곡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들이 너무나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자료가 FDA NDI 승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NDI, 미국이 정한 신규 인체 섭취 승인 물질이었거든요. 아직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상용화하지 못한, 게다가 분자 구조 자체가 등록된 적 없는 물질이었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물질 하나 만들려면 최소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혼자서? 그것도 한국에서?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자료가 조작이거나 정말 미친 천재가 한국에 존재하든가 어느 쪽이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11시간의 비행 내내 그 자료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면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야 하는데 왜 아무도 모르고 있을까? 한국 정부는 이 기술을 알고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첫 인상은 의외로 평범했어요. 다른 대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 하지만 이 도시 어딘가에 세상을 뒤흔들 기술이 숨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서울에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정특례 대표는 제가 상상했던 천재 과학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후줄근한 점퍼에 커피 얼룩이 묻은 노트, 책상엔 설탕이 든 블랙커피 캔과 손때 묻은 데이터 시트들이 쌓여 있었고요. 혹시 정특례 대표님이신가요? 제가 영어로 물었을 때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역사 없이 대화하기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내민 건 보고서도 시료도 아니었어요. 그는 환자의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박사님, 눈이 안 아파요. 이제 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저는 분자 구조와 통계로 평가하는 사람인데 그 종이 위의 문장은 어떤 논문보다 정확하고 강력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이게 환자분이 보낸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정 대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비슷한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첫 번째 시료는 에스파코스라는 플랫폼 물질이었어요. 투명한 작은 유리병 안에 담긴 그 액체는 언뜻 보기엔 그냥 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술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게 심장, 뇌, 눈, 간, 그리고 암세포까지도 정확히 약을 실어보내는 운반 시스템이라고요?
제가 놀라며 물었을 때 정 대표는 현미경으로 그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그 크기는 150나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노입자 약물 전달체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크기였죠. 더 놀라운 건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요? 제가 계속 질문을 쏟아냈을 때 정 대표는 칠판에 복잡한 분자 구조를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언어는 서툴렀지만 그의 과학적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기존의 파클리탁셀은 물에 녹지 않아 강한 독성의 크레모포어로 희석해야 했어요. 그런데 정 대표는 물에도 잘 녹고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가며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혼자 만드신 거예요? 제 질문에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짓더군요. 유럽의 제약사들은 100억 단위의 임상 자금을 들이붓고 3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승인 하나 받기 위해 10년을 소모해요. 그게 글로벌 제약업계의 상식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나온 이 물질은 겨우 13주 만에 동물 실험, 유전 독성, 반복 투여 실험, 용량 범위까지 마무리했어요. 그것도 108명에 대한 인체 임상까지 완료하고 NDI 등록까지 승인받았다고 하더군요. 13주요? 정말 13주 만에? 제가 몇 번이나 되물었을 때 정 대표는 달력을 가리키며 날짜를 하나하나 세어 보였어요. 정말 13주가 맞았습니다. 이건 의학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일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임상계획서 작성만 해도 몇 달이 걸리는데 이 사람은 전체 과정을 13주에 끝냈다는 거죠. 평택에 있는 그의 실험실을 방문했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는 모든 실험을 직접 설계하고 직접 진행하고 직접 분석했거든요. 중간에 끼어드는 관료적 절차나 외부 검토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과학적 논리와 환자를 향한 절박함만이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돌아온 그 주, 독일 정부 연구기관 내부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에스파코스, 키토탁솔, 올리고머 안토시아닌. 전 세계 의학계가 아직 접근조차 못한 기술이라며 발표했죠. 회의실에는 독일 제약업계의 거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바이엘, 머크, 베링거 인겔하임의 연구 책임자들이었죠. 이들은 평소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회의에 참석하곤 했는데 제 발표를 듣는 동안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잠깐만요. 이 기술이 정말 한국에서 나온 거라고요? 바이엘의 한 연구 책임자가 끼어들었어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미 특허도 출원되어 있겠네요? 네,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회의실에 묵직한 정적이 흘렀어요.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반응은 의외였어요. 한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면 왜 한국 정부도 몰랐죠?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 순간 저조차도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왜 이 기술이 아직 한국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왔던 걸까요? 며칠 후 정 대표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처음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었습니까?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한 장의 법원 판결문을 내밀었습니다. 국내 모 대형 제약사와의 소송 문서였어요. 문서를 읽는데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기술을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소한 정황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심지어 법원은 기술 분쟁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특허 효력 자체를 정지시켜버린 판결을 내렸어요. 4년간이나 임상을 못하셨다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정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4년 동안 그는 자금이 바닥났고 함께하던 연구원들 전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연구실 임대료도 못 내서 쫓겨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때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도 했어요. 낮에는 실험하고 밤에는 일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막혔어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과학자가 생계를 위해 편의점에서 일해야 했다니. 어떻게 다시 일어나신 겁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기술이 제 손에 있는데 그냥 두면 죽는 거잖아요. 죽더라도 다시 만들어야 했죠.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분노와 절망,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숨어 있었어요. 유럽이나 미국이었다면 이 정도 플랫폼 물질은 이미 국가 전략 자산이에요. 군이 개입하든
중앙정부가 독점 관리하든 절대 민간에 그냥 방치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그저 소송 중 기술이라며 외면했어요. 그 기술이 부작용 없는 항암 플랫폼이고 FDA 인증을 받은 신소재라는 사실도 묻힌 채로요. 그 시절이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물었을 때 정 대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가 가장 집중할 수 있었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는 그 기간 동안 논문도 투자도 중단했어요. 그러면서도 매일 새벽 버려진 실험실 한켠에서 혼자 나노입자를 설계했다고 해요. 정 대표가 보여준 연구 노트를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13년간의 실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성공한 실험보다 실패한 실험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이거 다 혼자 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연구원들이 있었는데 하나둘 떠나더라고요. 돈도 안 되고 미래도 불투명하니까요. 그는 항암 플랫폼으로 시작했던 에스파코스를 눈 건강 기능식품으로 응용해냈어요. 그 과정에서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고 기능성 인증은 물론 식약처 세계 최초 표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왜 하필 눈 건강이었나요? 제가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바로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게 바로 지금 전 세계 40개국에서 수출 문의가 폭주 중인 아이존의 탄생 비화였어요. 정 대표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다시 꺼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한국인은 이 기술을 모릅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봐요. 하지만 제가 뭘 만들었는지는 결국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기술을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요. 저는 유럽이 세상의 기준이라 믿고 살아왔어요. 독일, 스위스, 프랑스, 스웨덴 의약품도 화학도 바이오도 유럽이 중심이라 여겼죠. 한국은 복제국가라는 인식이 컸어요. 속도는 빠르지만 오리지널은 아니라고요.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나라,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 대표를 만나면서 그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났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어요. 정 대표가 저를 데리고 자그마한 창고 같은 실험실로 안내했죠. 새벽 공기가 싸늘했고 플라스틱 뚜껑이 덜렁거리는 그 작은 공간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 조용히 깃들어 있었어요. 실험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소박했어요. 독일의 연구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결과물은 독일이 10년 걸려도 못 만들 기술이었어요. 그는 냉장고 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안엔 맑은 액체가 한 방울 들어있었고 병 옆에는 손으로 적은 글씨가 보였어요. 올리고머 안토시아닌 13차 개량품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가 특별한가요? 제가 물었을 때 정 대표는 현미경 화면을 켜더군요. 그 물질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식물 색소에서 추출한 고순도 올리고머였어요. 전 세계 수천 개의 연구실이 이 구조를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죠. 안토시아닌은 빛과 열에 약하고 체내 흡수율도 낮기 때문에 대부분 상업화 직전에서 무너져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정 대표는 칠판에 복잡한 화학식을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13년 동안 혼자 연구해서 안정적이고 흡수율이 높으며 기능성도 강화된 올리고머화된 안토시아닌으로 완성해낸 과정이었습니다. 임상 결과도 있나요? 제가 물었을 때 정 대표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심지어 그걸로 인체 임상까지 마쳤더군요. 눈물 분비 40% 증가, 눈물막 유지 시간 60% 증가, 건성 안구 개선율. 이 수치들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독일에서도 이 정도 결과가 나오면 즉시 대형 제약사들이 달려들 데이터였거든요. 이거 진짜 맞는 거죠? 제가 몇 번이나 확인했을 때 정 대표는 제 표정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결국 수치가 증명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독일의 연구자들 앞에서 한국을 조용히 배워야 할 대상이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정 대표가 직접 준비한 한 병원 임상실험 현장을 참관하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기술을, 수치를, 그래프를 봤다면 이날은 사람을,
그리고 인생을 보게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형 안과병원이었어요. 간판도 소박했고 건물도 허름했어요. 하지만 그 안은 세상이 모르는 기적의 순간이 숨쉬고 있었죠. 시험 대상자는 안구 건조증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눈물이 마르면서 생기는 이물감, 극심한 피로, 타는 듯한 통증. 대부분이 수년간 인공 눈물에 의존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표정이 어두운 편인데 담당 의사가 말하더니 대기실을 가리켰어요. 그날따라 앉은 그들의 표정이 유독 밝아 보였거든요. 저는 연구 기록을 훑으며 이런 생각을 했죠. 보조식품으로 그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나? 그런데 그 의심은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완전히 사라졌어요. 먼저 나온 건 60대 여성 환자였어요. 그녀는 의사에게 진료 결과를 듣고 나서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딸이 쓴 편지를 처음 끝까지 봤어요. 그 말에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의사도, 간호사도, 저도 모두 그녀를 바라봤죠. 편지요? 의사가 물었을 때 그녀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딸이 결혼할 때 쓴 편지예요. 2년 전에 받았는데 눈이 너무 아파서 몇 줄 읽다가 포기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환자는 30대 남성이었어요. 컴퓨터 디자이너였는데 모니터를 30분 이상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지금 5시간 작업했어요. 눈이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요. 이런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세 번째 환자는 50대 교사였어요. 칠판 글씨를 쓰기 힘들어서 휴직까지 고려했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학생들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요. 교실 뒤쪽 아이들까지도요. 이건 삶이었고 자유였고 희망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기술을 숫자로만 봤는데 그날 비로소 기술이 가진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정 대표는 조용히 제 어깨를 툭 건드리며 말했어요. 이분들 덕분에 저도 버텼어요. 누가 안 알아줘도 이 사람들이 괜찮아지면 그걸로 되거든요. 그 짧은 한마디에 수십 년의 제 이력이 무너졌어요. 나는 지금껏 기술을 팔아먹을 숫자로만 봤구나. 그런데 그는 지켜야 할 사람으로 기술을 만들었더군요. 임상 결과는 더욱 완벽했어요. 눈물 생성량 평균 39.8% 증가. 눈물막 유지 시간은 8주차부터 급상승해서 12주차엔 P값 0.001 이하로 유의성을 확보했죠. 독일 어느 학술지에 실려도 노벨상 후보라도 오를 데이터였어요. 하지만 정 대표는 조용히 말해요. 이 약이 도움이 되면 그게 상이죠. 진료가 끝난 뒤 몇몇 환자들이 약 개발자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 대표는 쑥스럽다며 도망치듯 사라졌고 그 자리를 대신해 제가 서게 됐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 시내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수많은 간판들, 빽빽한 차량,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혼잡함 속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걸까? 정 대표와의 마지막 인터뷰는 그의 사무실에서 이뤄졌어요. 도시 외곽의 한 건물. 간판도 없이 고장난 엘리베이터 옆 계단을 올라가자. 허름한 철제문 너머로 실험기구 몇 개와 스티로폼 상자가 보였어요. 대표님, 여기가 연구실 맞습니까? 실험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는 공간이에요. 그 대답에 말문이 막혔죠. 유럽이나 미국 같았으면 이 기술은 최소 수백억 투자가 들어갔을 거예요. 실험실 한쪽 벽에는 실패한 실험들의 기록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훨씬 많았죠. 그 옆에는 환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게 제 원동력이에요. 정 대표가 그 편지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전투력을 발휘해요. 외면받아야 집중하거든요. 사실 유럽의 대부분 기술 개발은 정교한 시스템과 대규모 펀딩을 기반으로 해요. 기획서, 평가단, 심해, 리스크 모델 모든 게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정 대표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하나가 돌파해요.
누가 한번 뚫으면 그 다음은 줄줄이 따라가요. 그는 IMF 때도 혼자 약을 연구했고 소송당했을 때도 버텼으며 연구원이 모두 떠났을 때도 자신이 직접 공장에서 추출기계까지 조작했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 정말 혼자 실험하신 거예요? 네. 생쥐에게 약 주고 데이터까지 손으로 정리했어요. 사실 나중엔 말도 못했죠.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걱정 많이 했죠. 그래도 끝까지 믿어줬어요. 이건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립 속에서 폭발한 한 인간의 투쟁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본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했죠. 그는 그러면서도 말해요. 제가 유별난 건 아니에요. 한국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메일 하나를 작성했어요. 수신이는 독일 연방보건부 자문위원단.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대한민국 평택에서 시작된 기술혁명. 내용을 쓰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의 작은 실험실에서 세계를 뒤흔들 기술이 나왔다는 걸요. 독일로 돌아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정 대표가 만든 그 신소재에 대한 정체불명의 문의 메일을 여러 군데에서 받기 시작했어요. 수신자는 저였고 발신자는 유럽 제약사, 중동 보건청, 동남아의 유통법인이었죠. 공통점이 있었어요. 정 대표의 올리고머 안토시아닌 관련 기술 설명을 듣고 싶다. 혹은 FDA 등록된 NDI 문서 공유 가능하냐는 문의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에게도 제가 이 사실을 흘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미 정보가 퍼져 있었고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벌써 전략 물자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답은 명확했어요. FDA NDI 승인 리스트에 이 기술이 공식 등재되자마자 전 세계 식약처와 바이오 기업들이 일제히 추적을 시작한 겁니다. 이건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아니었어요. 신물질이면서도 인체 적용 임상까지 통과한 시장 진입 가능 기술이었으니까요. 정 대표에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지금 수출 요청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 40개국 넘은 것 같은데요. 대부분 처음 듣는 나라예요. 중동, 북아프리카, 동유럽, 브라질도 있고요. 응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르는데 벌써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기술은 국경을 초월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신약 후보 물질은 기술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임상과 유통이라는 벽을 넘지 못해요. 하지만 정 대표가 만든 이 물질은 달랐어요. FDA의 신물질 승인 통과, 식약처의 개별 인정 원료, 등록 인체 임상 결과 확보, 기능성 입증 수치 확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정 시스템 보유. 즉, 지금 당장이라도 수출이 가능한 완제품 준비 상태였어요. 유럽에서 일어난 반응도 충격적이었어요. 한 프랑스 제약사 고문이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이거 정말 한국에서 나온 게 맞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 정부도 관심 가져야 해요. 심지어 독일 내무부 보건전략국에서도 기술 이전이나 독점 계약 가능성 여부 검토라는 내부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경악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작은 실험실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국가 간 의약 주권과 직결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저는 다시 연락해 말했어요. 대표님, 이건 국가 자산입니다.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먼저 가져가 버립니다. 근데 전 아직 우리나라가 이걸 진짜 믿어줄까 그게 더 걱정이에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니까요. 그 말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제 이 기술은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가 쫓아오는 기술이 됐다는 것. 정 대표는 다른 과학자들과 달랐어요. 그는 특허료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받고 유통계약서보다 환자의 눈을 먼저 들여다봤어요. 제가 대기업 R&D 본부에서 근무할 때 늘 제일 먼저 보는 게 ROI였어요. 수익률, 회수기간, 투자 대비 이익. 그게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접는 게 업계의 룰이었죠. 그런데 정 대표는 그 모든 걸 무시한 채 본인의 사비를 털어가며 수익 가능성도 희박한 실험을 수년간 이어갔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게 돈이 안 되는 기술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눈 건강은 시장이 작아요.
안구 건조증이 생명에 치명적이지도 않고 보험도 안 되는 치료제니까요. 근데 매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냥 안 멈춘 거예요. 유럽에서는 비용 대비 이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그는 철저하게 필요 대비 책임을 우선으로 두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는 제품을 완성한 뒤에도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눈이 불편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이에요. 은퇴하거나 수입이 없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약국보단 온라인으로, 병원보단 집으로 가게 했어요. 가격도 최소한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 살리려고 만든 거니까. 그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고도 대기업의 기술을 넘기지 않았고 해외 투자 제안을 전부 거절했어요. 하나의 조건 때문이었어요. 국내 생산, 국내 관리, 국내 유통. 그가 강조한 말입니다. 이건 우리 손으로 만든 약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한테 들어가는 약이니까 절대 외국에 맡기고 싶지 않아요. 정 대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기술이 자기 주변을 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세계 시장을 흔들게 된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성장한 제3세계 정도로 정의해왔어요.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산업국가, 기술은 있지만 본질은 따라가는 나라. 그러나 이번 방문 이후 그 모든 정의는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누구도 상상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고 한 사람,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특례 대표. 이 사람은 거창한 포부나 선전 문구도 없었어요. 그저 필요한 일을 했고 누군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았기에 혼자서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어요. 자동차, 철강, 반도체, 조선. 하지만 정 대표를 보며 느낀 건 이 나라는 이제 산업이 아니라 책임을 수출하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임이란 게 뭔지 아시나요? 내가 만든 기술이 누군가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확신, 그리고 그걸 끝까지 내 손으로 증명하겠다는 고집이었어요.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회의에 들어갔어요. 주제는 NDI 신소재 대응 전략. 정 대표의 기술을 독일 제약사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한 간부가 이렇게 묻더군요. 기술력은 확실한가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술력? 그것만 있었으면 보고서로 충분했죠. 돌아와서 직접 말하고 있는 건 그 기술 뒤에 있는 인간이 더 무서워서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포기하지 않는 인간. 누가 욕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수출보다 환자를 먼저 보는 눈. 그리고 끝까지 우리 손으로를 외치는 철학.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제3세계가 아니에요. 기술은 복제할 수 있어도 이 나라가 가진 정신은 복제 불가능하니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세상 곳곳을 돌아다녀 본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 겉보기엔 멋있죠. 예술이고 질서고 자유고. 막상 살아보면 다 불편투성이입니다. 지하철은 늦고 행정은 느리고 병원은 지옥이고 안전은 운에 맡겨야 합니다. 그런 나라들 속에서 30년을 버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계 10개국을 돌아다닌 전직 글로벌 주재원. 그가 그렇게 많은 나라를 거쳐 살아봤음에도 인생 통틀어 단 하나, 절대로 잊지 못하는 나라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한국은 그냥 좋은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 그것도 유럽과 아시아를 다 경험한 전문가가 말합니다. 한국만큼 완벽한 나라는 세상에 없었다고.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하트먼, 올해 51세 유럽계 미국인입니다. 글로벌 제조업체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전직 글로벌 주재원이죠. 젊은 시절부터 세계 곳곳을 누비며 살았어요. 20대에는 런던에서 유학했고 30대엔 파리, 뮌헨, 스톡홀름을 거쳐 방콕, 싱가포르,
도쿄까지. 전 세계 10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0대 중반, 운명처럼 서울에 발령받았죠. 늘 스스로를 운 좋은 사람이라 여겼어요. 유럽 명문대에서 공부하고 세계적 기업에 입사해 젊은 시절부터 각국을 돌며 살았거든요. 그 시절엔 세계 어디든 그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믿었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가족이 생기면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파리는 아름다웠지만 살기엔 고달팠어요. 행정이 복잡하고 관공서는 불친절했죠. 밤거리를 걸을 땐 항상 경계해야 했고 소매치기도 흔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에도 CCTV는 없고 경찰은 운이 없었네요 라는 식이었어요. 독일은 깔끔했지만 너무 느렸죠. 택배 일주일, 인터넷 설치 2주, 계약 변경은 한 달. 삶이 이렇게 굼떠도 되나 싶었습니다. 방콕은 날씨와 물가가 좋았지만 출퇴근은 교통지옥이었고 비 오면 도로가 물에 잠기고 정전도 흔했어요. 한국에서 왔던 친구가 말하더군요. 한국에선 모든 게 당일 해결돼요. 처음엔 웃었어요. 설마 그런 나라가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컸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에너지, 느슨한 시스템, 문화적 차이. 도쿄에서도 언어 장벽과 폐쇄적 분위기에 고생했었죠. 그렇게 어느 나라나 불편한 건 있다는 체념 속에 살다가 서울 발령 통보를 받았을 때도 별 기대 없이 일단 가보자 정도였어요. 그러나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낯선 땅인데 어딘지 모르게 질서정연하고 시스템이 흐트러짐 없이 작동하고 있었죠. 직감적으로 여긴 뭔가 다르다고 느꼈답니다. 그 직감은 며칠 안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날부터 서서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질서, 방콕에서 상상도 못했던 효율. 모든 것이 이 낯선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처럼 굴러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 시설은 믿기지 않을 만큼 현대적이었고 안내 표지판은 영어는 물론 일어와 중국어까지 갖춰져 있었죠. 세관 직원들의 대응도 빠르고 정중했어요. 유럽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답니다. 입국 심사만 마쳤을 뿐인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호텔로 가는 리무진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자동 연결되고 실시간 도착 안내가 모니터에 나왔죠. 지금이 몇 년도지? 궁금해질 정도였어요. 도시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회로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도로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날부터였어요. 아침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려는데 계산대에 직원이 없었죠. 당황했지만 무인 시스템으로 30초 만에 계산을 마쳤어요. 그날 저녁 카카오 택시 앱을 깔고 쿠팡 로켓 배송에 첫 주문을 넣었는데 다음날 아침 7시에 이미 물건이 도착해 있더군요. 이건 빠르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마치 미래 도시가 현실이 된 듯했죠. 며칠 뒤 병원에 갈 일이 생겼는데 한국어를 못해 걱정했어요. 하지만 통역기 하나로 등록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40분 안에 끝났고 진료비는 미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이 나라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회사에서도 회의는 정시에 시작되고 자료는 전자문서로 즉시 공유됐어요. 동료들은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면서도 정이 있었습니다. 업무와 인간미의 균형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처음 경험했죠. 한국 회식 문화도 놀라웠어요. 서양의 의례적인 모임과 달리 진짜 팀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팀장님이 술을 따라주며 리처드 씨,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누군가 제 책상에 숙취의 소재를 놓아둔 작은 배려에 감동하기도 했죠.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길에서 삼성페이 하나로 지하철, 약국, 식당 모두 해결되고 배달앱에선 한밤중에도 50개가 넘는 음식점이 열려 있었어요. 평균 배달 시간 30분. 이건 마법 아닌가요?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렸을 때 우산이 없어 당황했는데 지하철역에 비닐 우산 대여함이 있더군요. 무료로 빌려 쓰고 다른 역에 반납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 온 지 일주일 만에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살아온 어떤 곳보다 정교하고 빠르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딸깍하고 뭔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죠.
그동안의 세계라는 개념이 완전히 흔들렸답니다. 이전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불편함들은 세계가 그런 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에 와보니 그건 그저 불편함에 익숙해진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같이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구나. 한국 생활 첫 달, 예상치 못한 이슈로 주말에 급히 업무 자료가 필요했어요. 본사에서 급한 이메일이 왔는데 노트북을 숙소에 두고 왔던 거죠. 당황해서 근처 PC방을 찾았는데 24시간 운영에 초고속 인터넷, 최신 장비까지 갖춰져 있더군요. 심지어 음료와 간단한 식사류도 판매하고 있었고 주문하면 자리로 배달까지 되는 시스템이었죠. 30분 만에 모든 작업을 끝내고 파일을 보냈더니 미국 본사 동료가 놀라워 했어요. 주말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서울 생활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놀랍기만 했던 한국의 시스템들이 이제는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와, 이게 되네. 설마 이것도 돼? 하며 놀라다가 이제는 왜 이건 아직 안 와? 택배가 이틀이나 걸렸네. 라는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밤 11시, 야근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따뜻한 국물 요리가 먹고 싶었어요. 배달 앱을 보니 국밥 24시간 배달이 있더군요. 30분 만에 도착한 음식은 김이 모락모락 나고 반찬까지 정갈했죠.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젓가락 들기도 전에 웃음이 터졌어요. 인간의 편의를 넘어선 의식 수준의 배려였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기도 전에 예상하고 먼저 해결해주는 나라였죠. 이건 문명이 아니라 마법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한국기술전시회에 참석했어요. 로봇 바리스타가 내린 커피를 마시며 AR 안경으로 가상 쇼핑을 체험했죠. 이런 기술들이 서울 곳곳에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에선 아직 시제품 단계인 것들이 여기선 일상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첫 겨울도 감탄의 연속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위험한 겨울길과 달리 서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인도가 완벽히 제설되고 지하철 입구 계단에는 자동 열선이 깔려 있었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설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편의가 아닌 문명의 차이라고 느꼈어요. 특히 서울의 지하철은 제가 경험한 모든 도시의 대중교통 중 최고였습니다. 정확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안전했죠. 정차 위치 표시, 스크린도어, 실시간 안내, 냉난방 조절, 와이파이, 충전 포트까지. 서울 지하철은 이동수단이 아닌 고급 문화공간 같았어요. 런던 지하철은 오래됐지만 낡았고 파리 메트로는 예술적이나 지저분했으며 뉴욕 지하철은 무서울 정도였죠.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공기질 모니터링 디스플레이까지 갖춰져 있었답니다. 한 번은 노선도를 살펴보다가 지하철역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어요. 옆에 있던 한국인 승객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자기 앱으로 바로 검색해 주시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모든 경로의 소요 시간, 환승 횟수, 걷는 거리, 심지어 실시간 혼잡도까지 표시된다는 거였어요. 이건 기본 기능이에요라며 웃던 그분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 생활 2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식도락의 세계가 열렸어요. 처음엔 매운 음식에 적응이 안 됐지만 점점 그 복합적인 맛에 중독되기 시작했죠. 삼겹살,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비빔밥. 매일 다른 음식을 시도하는 게 즐거웠어요. 한 상에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나오는 방식이 새로웠고 식사를 공유하는 개념이 마음에 들었어요. 미국에선 각자 자기 접시만 바라보는데 한국에선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회사 근처 작은 백반집 아주머니가 제게 특별히 매운맛을 조절해 주시던 배려도 잊을 수 없어요. 외국인인데 잘 먹네요. 라며 항상 반찬 하나를 더 얹어주시던 그 정성. 식당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서울 생활 3개월 차, 아내와 아이가 미국에서 도착했어요. 공항 리무진을 타고 가는 길, 아내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죠. 여기 깨끗하다. 이상하리만큼 깔끔해. 집에 도착한 아내는 무인 택배함과 번호키, 바닥 난방에 놀랐어요. 우리 집은 겨울에 발이 시려 죽겠는데 여긴 바닥이 따뜻하다고. 전기밥솥으로 지은 밥을 한 숟갈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갓 지은 밥 같잖아. 아들은 다음 날 초등학교에 다녀온 뒤 엄마 여기 학교는 점심이 너무 맛있어. 라고 외쳤어요. 미국의 샌드위치나 냉동 피자와 달리 한국은 비빔밥에 과일, 디저트까지. 아이에겐 축제였죠. 며칠 지나자 아내는 편의점만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긴 진짜 천국이야. 24시간. 생필품도 팔고 약도 팔아. 심지어 택배도 보낼 수 있다는데. 슬쩍 웃으며 말했죠. 여기선 편의점이 생활센터에 가까워. 아내가 진짜 한국에 빠진 건 병원 방문 후였어요.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찾았는데 1시간 30분 만에 진료, 엑스레이, 물리치료까지 받고 나왔죠. 미국이라면 예약만 몇 주, 치료는 몇 달 기다렸을 거예요. 리처드, 말도 안 돼. 병원비가 2만 원도 안 한다고. 그때 아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은퇴하면 여기로 이민 오자. 가족과 함께 한국 생활이 깊어지면서 문화적 경험도 확장됐어요.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의 기분은 잊을 수 없답니다. 고궁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600년 역사를 걸었는데 바로 뒤편으론 최첨단 빌딩들이 보이는 풍경이 묘했어요. 주말엔 가족과 함께 광화문을 방문했어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글 해설을 듣고 경복궁 돌담길을 걸었죠.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이 도시에 아내는 반해버렸죠. 그날 밤 아들이 물었어요. 우리 돌아가야 돼?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저는 침묵했지만 속으론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첫 봄, 벚꽃이 만개했을 때의 광경은 압도적이었어요. 여의도 윤중로를 걸으며 내리는 꽃비에 가족 모두 넋을 잃었죠. 그 길을 따라 즐기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도시는 언제나 축제 같은 분위기를 품고 있었어요. 여름에는 한강공원의 야외 수영장과 밤시장을 즐겼고 가을에는 남산의 단풍과 북한산 트레킹을 경험했어요. 겨울에는 명동의 화려한 조명과 따끈한 붕어빵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아내는 영어 가능한 헤어샵과 네일숍을 단골로 정하고 한식을 배우러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적응이 아닌 정착이라 할 만큼 자연스러웠죠. 거실에서 쿠팡 장바구니를 채우던 아내가 말했어요. 여긴 살아보니 알겠네. 세상에서 제일 편한 나라야. 그 말이 참 묘했어요. 제가 느끼던 걸 가족도 빠르게 알아차릴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아내는 이전 주재국들에선 항상 스트레스 받았는데 한국에선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쳤어요. 아들은 한글 배우기에 빠졌고 아내는 이마트와 백화점 앱 쇼핑에 중독됐죠. 저는 주말마다 전통시장과 한강공원을 탐험하며 이곳이 우리가 찾던 진짜 삶의 형태일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2년차 생활은 더 깊은 통찰을 가져왔어요. 신기하다는 감정을 넘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됐는지 궁금해졌죠. IT 기업 세미나에서 한 강연자가 말했어요. 한국은 불편함을 참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소한 불편함도 왜 해결 못하지? 라고 질문하는 사회죠.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불편함을 당연시하지 않는 국민성이 혁신적 시스템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었죠.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도 특별했어요. 미국에선 이웃 교류가 사라지고 있는데 한국 아파트는 작은 마을 같았어요. 단지 앱으로 공동구매, 중고거래, 취미활동까지. 디지털로 연결된 공동체가 도시 생활의 외로움을 줄이는 새로운 형태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열이 심하게 났어요. 당황했는데 미리 인사해뒀던 옆집 아주머니가 도움을 주셨죠. 아이 전용 해열제와 죽을 가져다 주시며 아이가 아프면 부모 마음이 더 아프죠라며 위로해 주셨어요. 낯선 나라에서 만난 이웃의 따스한 배려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회사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중요 프로젝트 마감날, 갑작스러운 데이터 오류로 밤샘 작업을 해야 했는데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남아 도와줬죠. 다음 날 제가 고마움을 표현하자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한 배를 탄 거니까요. 이런 자연스러운 연대감이 한국 조직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3년차가 되자 쿠팡 새벽 배송과 배달의 민족 알림음은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됐어요. 아내는 금요일마다 요가 클래스에 가고 아들은 태권도장에서 녹색띠를 땄죠.
저도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매일 아침 1시간씩 공부했어요. 어느새 한국식 생활 방식에 완전히 젖어들었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것,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것, 온돌 바닥에 요를 깔고 자는 것까지. 이런 적응이 신기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가장 감사했던 건 안전이었어요. 아내가 밤 11시에 혼자 영화 보고 돌아와도 걱정하지 않았고, 아들이 친구들과 동네를 돌아다녀도 안심이 됐죠. 이런 안전은 편안함을 넘어 진정한 자유를 선사했어요. 아내가 말했죠. 리처드, 여기선 내가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죠. 그녀는 설명했어요. 자유란 걱정 없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선 늦은 시간에 혼자 걸어도, 지하철 타도, 택시 잡아 타도 안전해. 그게 진짜 자유 아닐까? 그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미국에서는 자유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론 제약과 두려움 속에서 살죠. 한국에선 실질적 안전이 보장되어 더 자유로운 일상이 가능했어요. 4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어요. 서울을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선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아들은 창밖만 바라보고 아내는 폰에 저장한 서울 야경 사진을 계속 넘겼죠. 저는 담담한 척해도 목이 메었어요. 돌아가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 기준에 익숙해진 몸이 되었다는 걸요. 공항 수속은 끝없이 길었고 택시는 30분 넘게 기다려야 했으며 거리는 낡고 지저분했어요. 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 아내는 카페에 갔다가 돌아와 말했어요. 여긴 왜 콘센트가 없어? 인터넷도 안 잡혀.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죠. 한국에선 그런 걸 신경 써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가 학교 첫날 저녁에 말했어요. 점심이 빵 하나랑 과일 몇 조각이었어. 아내가 웃으며 그래도 여긴 집이잖니라고 했지만 아이는 작게 대답했어요. 나는 한국이 집 같았는데. 회사도 예전과 같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문서를 프린트하고 회의 일정을 종이로 잡고 택배가 일주일 걸리는 후진 시스템 속으로 되돌아온 느낌이었어요. 동료가 농담했죠. 한국에서는 로봇보다 사람이 빠르게 일한다며. 그 말에 웃지 못했어요. 정말 그런 수준이었으니까요. 아내의 변화가 가장 컸어요. 생기 있던 얼굴이 무표정해지고 식사 중엔 한국 뉴스나 유튜브만 봤죠. 저녁 후 조용히 말하더군요. 리처드, 나 요즘 이곳이 낯설어. 저 역시 커피 마실 때마다 한국 편의점의 무인 결제가 그립고 병원 예약할 때마다 서울의 당일 진료 시스템이 생각났어요. 주말 장 보러 갈 때도 쿠팡 새벽 배송에 익숙해진 우리에겐 차를 끌고 멀리까지 마트에 간다는 게 낯설고 불편했죠. 2달이 지나자 명확히 자각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았구나. 한국은 편했던 곳이 아니라 삶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 나라였죠. 세상이 불편해진 게 아니라 한국이 너무 완벽했던 겁니다. 제가 살았던 모든 나라들은 각자의 장점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예술, 독일의 질서, 일본의 정밀함. 하지만 모든 요소를 동시에 갖춘 곳은 없었죠. 한국은 달랐어요. 서울은 빠르면서도 정돈됐고 안전하면서도 따뜻했으며 기술적이면서도 정이 넘쳤죠. 이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완성된 나라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며 그녀가 말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었을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잊는 거야. 왜 한국을 이토록 그리워할까 생각했어요. 그곳에선 모든 시스템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했어요. 행정, 의료, 교통, 쇼핑, 교육. 어느 것도 삶의 장애물이 되지 않았죠. 무엇보다 사람들이 달랐어요.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젊은이들, 질서 있게 줄 선 택시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이웃들. 도쿄는 체계적이나 정이 없었고 파리는 감성적이나 효율이 없었으며 미국은 자유롭지만 안정이 없었어요. 한국은 이 모든 요소를 완벽한 균형으로 갖추고 있었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조합이 현실로 구현된 나라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처음엔 다들 웃어요. 그렇게 좋으면 이민 가지 그래. 하지만 진지하게 말하면 그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주재원 출신이나 여행객들도 말하죠. 나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 거긴 진짜 남달라.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지인도 있어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살고 싶은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경쟁이 치열하고 집값이 비싸며 사회적 압박도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어느 나라에나 있어요. 중요한 건 한국은 그 단점들조차 상쇄할 만큼 삶의 질이 압도적이라는 점입니다. 한 달 전 아내가 퇴근하는 저에게 물었어요. 우리 진짜로 한국 이민 알아볼까? 농담이 아니었죠. 그날부터 매일 밤 이민 조건과 비자 정책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영주권이나 부동산 구매가 복잡하고 제도가 많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의지였어요. 상상해봅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아침엔 단골 카페 아메리카노, 오후엔 한강 산책, 저녁엔 배달 한식으로 마무리하는 삶. 주말엔 서울숲, 홍대, 익선동, 연남동을 아내와 함께 다니며 또 다른 날을 발견하는 일상. 어떤 유럽 전원 마을도 어떤 지중해 해변도 이런 도시형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미국에도 좋은 점이 있죠. 공간은 넓고 사람들은 자유롭고 마트 주차장은 커요. 하지만 그건 기계적 편안함이지 한국의 감성적 편의와는 차원이 달라요. 한국은 내가 누군가에게 돌봄받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국가와 시스템이 끊임없이 불편을 먼저 감지하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나라죠. 그래서 한국은 어떤 사치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은 거야?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거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지는 곳이야. 평범한 아침, 커피 내리고 노트북 열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매일 한국을 떠올려요. 아무 일 없는 순간에도 한국이 자연스레 떠오르죠. 특별한 사건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곳은 사소한 모든 것이 특별했던 나라였기 때문이죠. 서울 길거리 영상이나 한국 여행 사진을 보면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명확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해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이건 주재원의 향수가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바뀐 사람의 내면적 갈망이에요. 한국은 제가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늙고 싶다고 느낀 곳이었고 아이에게 남기고 싶은 추억이자 아내가 다시 돌아가자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였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이야기는 늘 한국으로 흘러가요. 그들 얼굴엔 부러움과 궁금증이 담겨 있어요. 그럴 때면 말합니다. 한번 한국에서 살아보면 그 감정을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건 그냥 매일 그리워지게 되는 병 같은 거야. 사람들은 웃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한국은 다녀온 곳이 아니라 살아낸 시간들이 박제된 제 인생의 황금기 그 자체였거든요. 기계처럼 작동하는 편리함, 사람 사이에 흐르던 정, 도시의 정제된 공기와 국가가 제공하던 세심한 배려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저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지금껏 살아온 나라 중 다시 돌아가고 싶은 단 한 곳이 있다면 그건 한국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